예, 잘 들으셨나요? 뭐 좀 들으면서도 저도 좀 머리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뭐 좀 해소되는 것도 있고 솔직히 더 꼬이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50분 정도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뭐 바로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다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사전에 질문을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질문들은 여기 지금 보면은 010-9192-6903 저 뒤에 계신 분 핸드폰이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문자로 좀 질문을 보내주시면 조금은 우리가 좀 진행하는데 좀 다른 그래도 좀 결과를 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몇 가지 교수님께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문자로 좀 꼭 좀 보내주시면 다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서 보시고 들어가서 또 해주세요. 아니면 옆에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010-9192-6903으로 그죠? 예. 저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미리 좀 준비한 이제 몇 가지 질문인데요. 좀 이제 좀 우리 좀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대한민국도 원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됐다고 좀 폐쇄하라고 했었는데 폐쇄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나라 수명 연장한 월성 2호기 이런 1, 2호기 원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 또 한 가지는 조금은 더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핵 발전에 대한 기술력 막 수출도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수출하고 있죠. 요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후위기 시기에 과연 핵 발전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가? 일단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머리가 짧아가지고 3개 정도 3개 하셨죠? 네. 그럼 제가 앞에 2개를 잊어버리거든요. 예, 그럼 하나씩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명 연장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네, 알겠습니다. 이 수명 연장 또는 이제 계속 운전한다는 건데요. 일단 모든 규칙을 그대로 지키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30년 내지 40년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안전 기준이라는 게 점점 더 강화됩니다. 처음에 30년짜리라면 아마도 40년 전에 짓기 시작했을 거라고 그리고 10년 건설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때 40년 전 기준하고 지금이 많이 바뀌었죠. 그럼 여기 이 잣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상당 부분 재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뭘 하죠? 우리 자본주의니까요. 자,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얼마만큼인가 평가를 하는데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아전인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를 미리 해버리고 또 이득을 부풀린다 할지 그러니까 그 경우가 예를 들어서요. 말씀드릴게요. 월성 1호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서 저는 처음에 수명 연장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했고 그리고 벌써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어떤 특정한 사고 때 방사성 물질이 밖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결국 운전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조금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월성 1호기는 됐는데 2호기도 똑같은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3, 4호기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안전시설 부분이 조금 허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사고 때 수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방사성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있을 때는 그 수문 설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3, 4호기처럼 그런 경우에도 물이 막고 있어가지고 나가지 않게 수 같은 게요 방사성 물질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투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수명 연장이 됐다면 그 부분은
그런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경주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월성 시민분들께서 어찌 보면 조금 실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고리 1호기는 이제 폐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근데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 국가적으로 개선이 돼서 그리고 갔으면은 마찬가지. 그때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요.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원자로가 다르죠. 가압경소로기도 하고 그리고 쌍둥이 원자력 발전소가 키원이라고 하는 위스콘신에 있었어요. 근데 그 원자로는 지금도 돌아가다가 몇 년 전에 근데 그건 안전성 문제가 아니고 채산성이 맞지 않아가지고요. 그게 용량이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가 경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안전성을 미리 닫아버렸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섭섭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결국은 재생에너지 때문에 길을 터줄 거라면 그때 닫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말씀입니다. 월성 2호기가 만약에 수명이 1년이 됐다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하는 거라 짧게 대답해 주시거든요. 그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과 관련돼서는 좀 어떤 견해이신가요? 세계 최고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세계 진짜 최고라는 웨스팅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돌 때 우리는 약 95% 정도. 근데 그 5%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우리가 가졌다고 주장을 했는데 웬걸 이번에 그 웨스팅하우스 자꾸 시비 걸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2% 정도 음료수 이름이네요.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만약에 이렇게 시비를 걸면은 우리는 또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형 원자로 수출은 앞으로 이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고 웨스팅하우스가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미군이 원자력이 거의 구분을 걸고 있거든. 거기서 해야 됩니다. 핵폭탄이 있고 핵 잠수함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헤치고 나갈 수 있을까 좀 걱정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여러분들도 지금 질문 보내고 계시죠? 문자로.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핵에너지가 다른 뭐 재생에너지든지 아니면 석유나 석탄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발전과 관련돼서 어쨌든 그러니까 핵발전은 탄소 배출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그렇죠. 다른 게 어떤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좀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는 게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미인이 없는 것처럼 어딘가 한 곳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정말 진짜 완벽한 미인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보니까 이게 안전 문제 그리고 방석 폐기물 이 방석 폐기물 정말 아킬레스건처럼 뭐랄까요? 원자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기껏 한다는 게 그냥 묻어버리겠다. 근데 그게 아닌 그 이상의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자력의 그 행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화석도 유지하고 거기서 이산화탄소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잡은 다음에 활용까지 합성연료 독일 포르쉐라고 하는 스포츠카 있잖아요.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 회사가 왜 전기차로 확 돌지 않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전기로 가는 건 좋은데 전기를 누가 만들죠? 화석연료가 지금 많이 만듭니다. 신재생 많이 따라왔지만요. 원자력도 만들고 그런 한에서는 전기는 아직 재생에너지의 부산물이라고 하기는 아직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동안에 뭐가 받쳐줘야 될까? 원자력인데 지금 원자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원자력은 아니고 정말로 안전성, 경제성을 훨씬 뛰어넘는 근데 이게 애석하지만 30년 동안 일어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밖에는 길이 없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안 되죠. 바람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불 때 또는 쨍하고 비칠 때 그걸 이제 모아두는 기술 이것만 되면 이게 저장 기술이죠. 배터리 기술이죠. 이게 된다면은 가능성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화석도 유지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원자력도 조금 유지. 그래서 저는
역시 바구니는 세 개가 좋겠다. 이게 33, 33 아닐지라도 뭐 30, 40, 20이 되건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래야지 바구니 하나가 푹 떨어졌어. 나머지 두 바구니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원자력이 파고 들어갈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핵융합이 있지만 그는 30년 동안 올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30년 지나면 또 30년 동안 올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제외한다면은 그러면 SMR 요즘 그 소형 모듈 원자로요. 근데 이게 경제성도 안전성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단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에는 그냥 써요. 그는 경제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상업 발전으로 오면은 신재생하고 화석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산화탄소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 조금 나오죠. 연료를 만드는데 또는 콘크리트 거물을 만드는데 근데 실제 발전에서 하나도 안 나오죠. 그렇지만은 조금 나온다. 그 대신 폐연료봉이 나온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원자력이 파고들 자리는 많지 않다. 그래서 아마 뭔가 새로운 아마도 우주에서 발전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가능성 문제가 없죠. 태양광. 근데 그게 거의 우리 손에 와 있습니다. 그 MIT에서 만들어낸 앞으로 미래를 이끌 신기술 10가지 중에 하나가 우주에서 일어나는 태양광 발전. 거기는 비 오는 날이 없잖아요. 비는 저기 밑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완전히 무선으로 지상에 쏘아주는 기술이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달에 있는 헬륨-3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지상에 별로 없습니다. 이걸 가져오면 핵융합이 아주 쉽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가성비가 높지 않죠. 가서 가져오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 MIT가 생산한 게 우주 태양광 발전 그리고 달에 있는 헬륨-3.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무슨 다누리온가요? 쏘는 이유 중 하나가 헬륨-3 경쟁에 들어간 거죠. 이거 다 미국이나 러시아에 중국에 뺏길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우리 위성이 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30년 이후 같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30년 앞으로 30년 왜죠? 탄소 중립으로 30년.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도 소형 모듈과 원자로밖에 없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채사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신재생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질문 있나요? 앞으로 좀 가까이 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일본 오염수 문제로 좀 넘어가세요. 요즘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괴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핵폭발이 되고 수폭발이 되고 사고가 난 다음에 오염 물질의 한 90%가 바다로 나갔는데 지금 바다는 깨끗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그건요? 네. 자, 그거는 하나를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함이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요. 절대 90% 그때 나가지 않아. 앞으로 나갈게. 지금 그 1, 2, 3, 4호기 안에 갇혀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 갇혀 있거든요. 진짜 따끈따끈 거기 갇혀 있고요. 물론 사고 당시 2011년 3월 14일입니다. 수소폭발 첫 번째 일어난 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2년 동안 2013년 4월까지는요. 그냥 무단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나간 게요. 하루에 800톤이 야산에서 흘러와가지고 400톤은 아부쿠마 강, 뭐 기타 이렇게 우회해서 갔는데요. 400톤은 밑으로 관통을 했고 그게 이제 바로 냉각수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그때 좋은 일이 일어났죠. 뭐냐면은 지하 토가요. 그러니까 그 토양이죠. 이게 알프스 같이 걸러주는 역할을 했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필터, 자연 필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걸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가 다 나왔던 그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에요. 저는 그때 나갔던 건 10%밖에 안 될 겁니다. 앞으로 거기 남아있다고요. 그때 다 나갔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1호기 사진 보셨죠?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2호기도 3호기도 4호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90% 나갔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도쿄전력이 퍼뜨린 겁니다.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는 1000분의 1만 나간다. 그 이유는 30년으로 나니까 3000분의 1이 되는 거죠. 얼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것도 133만 톤만 나간다 할 때 아니죠. 아까 하루에 2만 5천 톤 나가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저는 과학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걸 이제 괴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짜 뉴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90%가 아니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지금. 그리고 아직도 따끈따끈하다. 그 이유는요. 지금 로봇 들어가잖아요. 1분 못 견딥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제한적이지만 일본 같은 그 비둥 노새는 꺼지질 않아요. 이걸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하죠. 이게 정상이라면은 우리 축복인데 이거는 재앙이죠. 꺼지질 않아요. 불꽃이라는 게. 그래서 아직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0% 잘못됐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는 자연적으로 알프스가 하는 제감정자 하는 걸 그때 토양이 해줬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부분이 좀 맞춰줄 건데 물론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도쿄전력이 말한 것처럼 전부 그때 끄집어냈다면 근데 문제는 도쿄전력이 자기 물건에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망가졌는지는 상황 파악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이 호구 조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집, 저 집 얼마만큼 망했는지.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90%라고 할까요? 저는 그게 놀라울 뿐입니다. 아마 천재들이신 것 같아요. 만재 억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알 수 없다. 그리고 도쿄전력 자신이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 네 분이 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한 분은 그냥 우리가 나중에도 개인적으로 질문했을 것 같고 원자력 핵공학과의 입시 경쟁을 물어봤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 조금. 답변 안 하시는데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중수하고 오염수 차이를 물어보셨는데 강의 중에 좀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예, 일본이 그냥 물타기 작전은 삼중수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모자를 씌운 세슘, 스트론튬, 요드, 루테늄, 플루토늄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마치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게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아니라 네네. 그 다음 나올 거나 아직은 얘기 안 되고 있는 네네. 다른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고민들이고요. 일본 정부가 이런 만드는 덫이죠. 네. 거기에 모두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는 아까 강의 중에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안과 관련돼서 방류가 아니라 네네네. 대안과 관련 몇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충 한번 좀 설명 첫 번째는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세슘, 스트론튬 이거는 다 제거됐다는 전제 조건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삼중수소는 어떻게 없을까? 이것만 대안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죠. 나머지는 다 100% 마술처럼 전부 없어진다, 정화된다고 가정한 걸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삼중수소는 어떻게? 그러니까 증발시킨다, 또는 수소로 만든다, 또는 지하에 매립한다, 또는 매립이니까 콘크리트나 모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면 지하에 주입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주의를 자꾸 삼중수소 아니라니까요. 세슘, 스트론튬처럼 진짜 강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걸 해야 되기.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탱크도 아직 4만 톤 여유가 있어요. 보세요. 137만 톤인데 133만 톤 찼거든요. 4만 톤 비잖아요. 아직 비어있단 말이죠. 그게 정확하게 1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100톤 정도 나온다면 1년에 36,500톤이죠. 그렇죠? 365일이니까 4만 톤 비어있어요. 앞으로 1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650만 톤짜리가 우연찮게 죄송합니다. 서울에 있거든요. 석촌호수. 이거 하면은 60년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문을 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면 왜 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만 첫 번째
저기 영국 노신사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계시니 그리고 스가 총리도 마신다고 하고 이렇게 들고 있었다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 마셨더라고요. 마셨으면 지금 아마 병원 신세를 졌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조금 좋은 말씀은 아니고 제가 비하는 그런 근데 문제는 그럼 도쿄전력 상수도원을 쓸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거기는 방사선 말고 아까 녹물도 있고 독극물 있잖아요. 플루토늄. 그건 안 되고요. 다만 공업 용수로는 충분해요. 몰타를 만든다, 건축 자료로 쓴다. 그리고 일단 콘크리트로 들어가잖아요. 자폐가 돼버려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 보시죠. 전부 핵발전소 보시죠.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타로 하면은 그냥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쥐니가 다시 병에서 나왔다가 갇히는 거라서 그렇게 하든지. 근데 상중수 어떻게 없을 것이냐 네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승화시키자. 수산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산공원 모든 게 체르노빌도 지금 승화됐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자연적으로 동물 왕국이 됐으니까 우리 비무장지대가 똑같아요. 사람이 가지 않으면 거기는 천연 동물이 되는 거고 동물들은 식물부터 해가지고 내성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육식동물까지 우리 비무장지대 아시죠? 남쪽, 북쪽 2km 가끔씩 기록 영화 나오잖아요. 동물의 왕국 된 것처럼 체르노빌도. 그럼 우리 여기도 히로시마처럼 후쿠시마 섬이죠. 승화시키자. 수산공원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땅이 없다 하다가 제가 땅이 있다고 했더니 기적적으로 찾았답니다. 도쿄전력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 기적까지야 뭐 필요할까요? 거기 귀한 곤란 구역이 늘어져 있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국유한 다음에 주민들 밀어놓지 말고 거기 국유하니까 국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이 넓게 펼쳐 있죠.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탱크도 더 지을 수 있고 그래서 대안이 있는데 진짜 대안 육상 보전이죠. 그러니까 저기 인공 호수 그리고 멋있게 산보도 하고 수상스키도 타고 그 정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중국이 따라서 하더라고요. 보세요. 공업용수, 농업용수 나왔고 그 다음에 인공 호수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중국 외교부 발표를 보셔요. 그러니까 중국도 아마 귀담고 듣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요 대안과 관련된 질문하셨던 우리 황승 수석님 혹시 더 질문이 있을까요? 추가 질문이. 그래서 단지 그냥 현재 우리의 주장이 일본이 한다라고 하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 혹은 저지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대안적인 처리 방식을 채택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출구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반증이라고 뭐랄까 반전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깨끗하다면요. 그 담수 물론 소금이 있습니다. 지하수도 있고 냉각수도 소금이 있거든요. 냉각을 바닷물로 하니까 그렇지만 약간만 담수화시키면요. 담수거든요. 담수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100만 톤 단위, 200만 톤, 600만 톤 굉장히 소중한 담수거든요. 그걸 왜 버립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출구 전략을 건네주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그 대통령도 그렇고 좋습니다. 한일 협력의 파트너 동반자라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우 좋을 수 있는 동반 사업이고 우리 그 토목공사하면 우리 둘째가라면 서럽잖아요. 그렇죠? 우리 멋진 호수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없다면 되죠. 뭐 물론 돈은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겠지만요. 우리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서 이거야말로 한일 경제협력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 수입 규제를 풀지 않고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설령 방류는 기정사실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를 반대해야지 수입 규제가 유지됩니다. 동조했잖아요. 그럼 무슨 이유가 될까요? 우리 지금 무역기구에 제소 당했잖아요. 2심에서 이겼잖아요. 그게 뭐죠? 첫 번째는 물고기 때문에 졌습니다. 물고기가 괜찮다는데 무슨 무안이냐. 그래서 수입 규제 철폐라고 됐는데 2심에서 이겼죠. 그건 뭐죠? 바닷가 대 바닷가. 일본 바닷가는 잠재적으로 미래에 훨씬 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수입 규제, 수입 제한을
유지한다. 그 대신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이게 잠정 결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동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괜찮은데. 그러니까 일본이 자신 있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세계 무역격에 제소할 필요가 없다. 혹시 기억하시죠? 왜일까요? 조서를 풀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 결정사항은 잠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끝없이 노력해야 돼요. 거기서 오염도도 또 오고 어필이 또 오고 갈줄이 또 오고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복했잖아요. IAEA 보고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동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이제는 그래도 수입 제한을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가서 비는 거죠. 제발, 제발. 우리 국민께서 아직 양해를 덜 하신 것 같아. 조금 봐주세요. 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갈까요? 근데 이렇게 방송되면 또 고발당할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걱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동조하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그냥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한 거라서 그 수입 규제를 계속한다. 그리고 수입 제한 유지한다. 그거는 한시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는데요.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겠죠? 대통령께서는. 예. 있습니다. 저기 카메라는 여기 듣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비추지 마시고요. 저만 비추세요. 같이 고발당해도 저 하나로 그냥 끝나게. 그죠?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들어온 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계속 좀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네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삼중수소 이야기인데요. 네. 정상 운전이고 지금 54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보다도 많지 않겠습니까? 발전소 나와요. 근데 그것도 물론 잘못된 관행이죠. 그런데 삼중수소라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이것도 전 시대 그러니까 20세기 때 그 폐습이죠. 물이기 때문에 희석해서 버리면 된다. 삼중수소가 뭐죠? 수소의 일종이고 수소는 양성자나 전자. 근데 거기 중성자가 하나 붙으면 중수소, 더 붙으면 삼중수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불균형이죠. 굉장히 거북하죠. 그러니까 그 붙어 있는 중수소, 삼중수소, 이 중성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양성자가 되면 이게 굉장히 후후 하고 헬륨3이 되는 거죠. 베타가 튀어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 베타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물이기 때문에 구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희석시킨 겁니다. 근데 그때는 다른 물질은 거의 없죠. 뭐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중국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수가 많으니까요. 우리보다 많이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0기밖에 안 돌아가니까 중국이 기본적으로 산술 계산할 때 5배 정도 나온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죠. 5배가 되니까요. 10기, 54기. 그렇죠. 우리나라는 25. 우리는 아마 2배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진짜 센 방사성 물질들,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걱정이다.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거 다 없어질 텐데 무슨 걱정. 그래서 저는 네, 태양광 관련된 협동조에서 일하시는 네. 분입니다. 저는 그 폐기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이 폐기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이 원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와 관련해서 답을 못 찾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번 정부에서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찾는다 공약에서는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원전을 많이 계속 져가고 있는데, 이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건지 좀 질문이. 네, 아닙니다. 굉장히 할까요? 진짜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그 소위 수수방관 또는
정말 이러지 저러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 예를 들어서 그냥 재처리하겠다. 일본도 재처리한다. 그러면 플루토늄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돌리겠다. 그래서 아까 로카스무라가 나왔고 그걸 돌리면 또 이제 원자력 발전이 되는데 그럼 또 거기서 또 많은 핵연료 폐기물, 핵폐기물이 나온단 말이니까 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중에서 예를 들어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아예 결정을 했죠. 이제 우리 핵발전 조금씩 줄어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냥 아예 묻어버리겠다. 영구 처분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기엔 조금 아까워요. 이게 이 안에 폐기물이기도 하지만 또 자원이 들어있단 말이죠.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그 아주 매력적인 핵물질. 우리가 조금만 갖고 있더라도 그냥 북핵을 그냥 깨부셔버릴 수 있는 제 머릿속에 있는 그 기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사실은 거의 조금 과장을 하면은 40년, 45년째 결정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겨우 한 게 저준이까지 신발, 모자, 장갑 그리고 방사성 치료에서 나온 것들까지만 겨우 그냥 그 경주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자리가 거기 자리였을 겁니다. 근데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웨덴하고 핀란드 빼고는 답을 가진 나라가 그냥 없다고 봐요. 프랑스는 다시 쓰겠다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쓰려고 하는 게 재처리 공장이 아주 원자력 발전소 못지않은 그런 핵 폐기물 종합 공장 같은 데라서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 그 원자력을 끝까지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데 여러 가지 꼭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개발해는 안 된다. 상용화하면 안 된다. 그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럽에 간 거는 특히 EU에 가는 건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쪽 기술을 갖기 전에 금기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에 오면은 아궁이 원자력 기술도 있지만 땔감 기술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나중에 땔감 나온 다음에 처리할 건지. 우리는 절반밖에 없는 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시비 걸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 원자력 시장 EU 국가 동구 말고요. 그러니까 체코, 폴란드나 이런 나라 말고 진짜 프랑스나 영국이나 특히 영국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못 들어간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린 기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분도 못하고 재처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다시 말씀드려요. 재처리로. 프랑스도 재처리로. 미국은 국민 반대, 기타 여론에 밀려가지고 아직 그 처리도 못하고 못하고 그래서 뭐죠? 갑자기 이가카 마운틴 거기다가 다 전부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누구죠? 흑인대도 머리가 지금 오바마가 전부 백조해버렸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 점에서는 미국하고 결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답이 안 보이는 나라. 그런데도 지금 그래서 이 자가당착이 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핵 발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구가 안 보이고 일단 출구가 있어야 돼요. 재처리하겠다. 영구 처분으로 간다. 근데 우리는 양쪽 간에 아직도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이제 그 영구 처분 쪽에 가깝긴 한데요. 그것도 아직 아니고요.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북한 핵이 있는 한은 또 저 같은 과학자가 있는 한은 이게 쓸모가 있는데 그 유혹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언젠가 사라져야 되겠죠. 핵계에서는 그러면 어떨까요? 어쨌든 농담입니다만 영구 처분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뚜렷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 짓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은 더더욱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주식시장을 걱정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냥 기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예, 저 뒤에 마이크 좀 부탁드리고요.
좀 죄송하지만 본인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하고 좀 질문을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여행사 대표입니다. 여행사, 조그만 여행사 대표고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요새 같은 날 뭐 주말 여행을 주로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횟집을 저녁 때마다 가요. 가면 하루에 횟집 찾기 어려워요. 만석이에요, 만석. 그렇게 잘 영업이 잘 되는데 안 된다고 저 아우성 치는 거는 뭐 언론 플레이다. 난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내가 네. 하나 또 오늘 저 좋은 정보를 얻었는데 동해 쪽보다는 서해 쪽에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하루에는 만약에 그 뭐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저는 이제 서해 쪽에는 하루에 횟집 가더라도 동해 쪽으로는 아닙니다. 하루에 동해도 예. 안전합니다. 아. 단지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해산물은 깨끗해요. 예.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결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우리 활어 옆에 일본 활어가 있다면 그게 이제 걱정이라는 거라서 예. 그것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그건 이제 사실은 어찌보면 이게 정서의 문제죠. 예. 교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9개월 후에 제주도에 도착하고 예를 들면 한 1년, 2년 후에만 전 세계적으로 도착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고객들은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네네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만약 하나 폐수를 핵 오염수를 방류를 했을 때 결코 일본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 자체는 그 책임은 세계의 주적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일본은 아마 그 폐수가 방류되는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갈수록 세계의 주적이 되고 세계에 없어져야 할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여튼 이 점은 제가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지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제가, 그리고 여러분께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큰 획이 그어지거든요. 이때 그 정치가로서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시다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그 처칠이 그야말로 극단의 순간에 존재했던 것처럼 거기 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의 전쟁은 이런 그 생물 전쟁이고요, 그리고 소리가 없는 전쟁이에요. 저는 전쟁 선포라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핵실험이다, 뭐 제철이 공주 펑펑 나온다, 소리가 났어요. 이거는 소리가 없이 조용히 흘러갑니다. 톤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 획이 그어지기 전에 기시다 총리가 용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큰 실수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국은 어디죠? 부메랑이 돼서 일본에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저항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남겨야죠. 우리 그 더한 파악해서 우리 이런 모임 가졌고, 우리 이런 토론을 했고, 성토를 했고, 저는 그것만 갖고도 방송이 된다면, 물론 저도 이제 조금 또 약간 겁이 나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저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독립됐습니까? 원자탄 2방으로 독립됐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선열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노력을 봐요. 물론 방류는 될 것 같아요. 그 한 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는 저항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만도 많이 아쉽지만 우리 예. 시민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네. 저도 좀 질문 한 가지가 말씀 중에 그 강의 중에도 이야기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는 IAEA 건의에 모든 걸 기대고 국민들을 설득이 아니라 거의 이제 압박하는
또는 뭐 강요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그 다른 국제기구나 아니면 국제과학자들의 이 방류에 대한 의견이나 또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북한도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실을 먼저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보도는 잘 안 되죠. 그런지 로이터스가 됐건 이런 외신 보세요. 북한이 아주 극렬하게 이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저기 남한도 갑자기 대한민국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극렬하게 아주 원색적으로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그랬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는 이런 시민단체가 70개가 넘습니다. 물론 나라가 크니까요. 거의 100% 반대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저 못지않은 그 저기 반대론자 과학자들.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후쿠시마에 관한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 보면은요. 안전하다고 하는 부류, 아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부류, 아니야. 이거는 정말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저는 아마 3번째 속하는 것 같은데 2번째라고 이제 낙인이 찍힌 것 같고요. 3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학에는 답이 없을 수도 있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서로 존중할 때, 그러면 존중할 때는 모든 게 토론이 되는데요. 제가 요즘 거의 언론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토론 필요가 없다. 이거 찬반이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성 반대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미국이 움직이잖아. 안 달라져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2번째, 이게 일본에서 제가 일본 사람이라면 찬성도 반대도 할 필요가 있죠. 왜 우리가 합니까? 왜 우리가 찬성 반대하고 정쟁을 합니까? 이게 정쟁거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나가지 않는데 제가 우리 그 저기 부시장님 질문이 뭐였죠? 제가 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정부에서는요. 모든 진실을 IAEA의 권위에 기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괴담으로 이제 치부하고 있고요. 네네. 그랬을 때 다른 국제 네. 기구나 국제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네. 의견을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기구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댈 데는 있죠. 국제해양법 재판소 또는 저기 유엔의 인권재판소 기타 최소한 2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반대하는 해양과학자들, 핵공학자들, 핵물리학자들, 토목공학자들 제법 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전부 흩어져 있어요. 태평양 도서국의 5사람의 그 자문위원이다. 또는 미국 해양연구소 우즈홀 같은데요. 연구원이다. 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기 밀베리 연구원이다. 호주에 있는 어디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은 그런 목소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그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물론 한 자리 모으기는 쉽지 않지만 뭐 줌도 있고 요즘 비대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8월 중에 사실 그 엘고가 우리나라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때쯤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저기 모시는 건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단체의 다른 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후쿠시마 이야기를 꺼냈더니 조금 낯설어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미국의 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 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 계시죠? 그리고 또 저기 일본의 그 당시 간 나오토 총리, 그러니까 메르켈은 수상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총리. 이런 몇 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나머지 줌으로 해가지고 8월 중에 4달 중이죠. 다음 달 중에 이런 그 국제 학술 대회 겸 또 송토 대회 겸 이걸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저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교환 밖에서도 저기 힘을 실어 딴 게 아니고 후원만, 그러니까 성원 필요하다. 이것만 해주시면은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는 데마다 이런 걸 좀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민족, 우리 시민이 일종의 좀 위기형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운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는 아마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딱 하나 1년이라도 우리가 벌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는 정말 천금 같은 기회가 될 거예요. 1년을 버틸 수 있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출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뭔가 용기를 내고 기시다 총리가 정말 결단을 내리고 해가지고 그렇구나. 육상 보완하자. 거기까지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거기에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제 뭐 시간도 좀 다 됐고요. 뭐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무리 하시면서요. 이제 좀 하고 싶은 말씀 좀 저는 다 하시긴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혹시나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시간이라면 한 분이라도 저 네, 혹시 네. 궁금증이나 그동안 저가 이제 뭐 있지 않습니까? 괴담이기 때문에 괴담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걸로 마지막 몇 분을 채우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질문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더 있을까요? 예, 그럼 이사장님 좀. 예. 교수님 강의 고맙습니다. 일본이 해양에다가 방사선 폐기물을 버리는 거는 쓰레기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아주 건강에 핵쓰레기죠. 핵쓰레기를 버리는 거를 우리나라가 찬성 반대 이렇게 갈라져서 싸울 일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호기심인데요. 아까 체르노빌처럼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원전을 공구리 쳐서 더 이상 폐기물이 안 나오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입니다. 왜냐면요, 거기 지금 동토 차수도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을 얼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보통 지하철 공사할 때 일단 땅을 얼립니다. 보통 우리 땅펌 지하수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려요. 그러니까 한 몇 미터, 10미터 정도. 근데 여기는 킬로미터 단위거든요. 2km예요. 1km, 2km, 2.5km요. 근데 이걸 얼린다고 했을 때 제가 이것도 정말 대단히 일본적인 발상이다. 정말 일본은 희한한 걸 많이 하잖아요. 가면 이런 신사가 있고 막 도깨비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생각이구나. 안 된다 했는데 역시나. 근데 굳이 했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하면 꼭 하는 것 같아요. 굳이 했는데 돈 많이 썼죠. 땅을 얼리는 거예요. 그게 될까요? 1km, 2.5km 직사각형이요. 그리고 30m가 될까요?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들어가고 지금쯤 다 녹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계속 콸콸 아직도 새고 있는 겁니다. 그건 못 잡아요. 그 위에 흐르는 것만 지금 겨우 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걸 공구리로 다시 한번 쳐야 됩니다. 콘크리트로. 그리고 끄집어내야 돼요. 그 물들을 퍼내야 됩니다. 어디로요? 저장소로. 그리고 부족할 테니까 바다로 버리지 말고 인공호수로 또는 유조 탱크가 10만 톤이거든요. 10만 톤짜리 10개면은 10년 버틸 수 있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인공호수가 그렇게 싫다면 유조 탱크 있잖아요. 10만 톤, 지금 있는 거에 10배가 들어가는 거라. 10배가 뭐예요? 100배죠. 지금 1000톤짜리가 탱크거든요. 저장조. 그래서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이라도 그걸 다시 공구리 쳐야 됩니다. 그래서 퍼내야 돼요. 30m까지 말고 50m까지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50m 거기서도 새 나가고 있더라고요. 말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막고 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가 아직 1년 버티죠. 그리고 유조 탱크 있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지으면 돼요. 650만 톤. 그러니까 1000톤짜리로 버티다가 지금 40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만 톤짜리 하나 짓고 그리고 그동안 시간 번 거죠. 650만 톤. 650만 톤 하는 이유는 앞으로 60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답이 되죠? 맞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않잖아요. 그럼 뭐죠? 지금 벌써 나가고 있는데 에이 나머지도 버리자. 그래서 그걸 덮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그 증거물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어차피 나가고 있으니까 저쪽 해가지고 그냥 같이 버리면 이게 흔적이 사라지죠. 그렇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버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8월에 기획하고 계신 그 행사가 아니면 그 행동이 시작이 돼서 전 세계적인 흐름들을 좀 만들고 방류가 좀 중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또 함께 응원을 해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저도 과학은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학자는 아니고 뭐 인문학을 좀 공부를 뭐 아주 뭐 적게 한 사람으로서 과학은 정말 겸손해야 되고 모르는 게 있고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은 유보시키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오만하고 그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바다라고 하는 거는 인류 모두의 공동의 재산이고 특히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바다를 이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런 미래 세대 것이기도 한데 사실은 거기에 그 우리가 오염을 시킨다는 것 단지 이게 그냥 그 오염이라는 표현도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세대에게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오염수 방류 바로 알기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가갔다는 생각은 저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좀 많이 좀 밝혀지는 게 있었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서균열 교수님께서 대한민국의 균열된 이 여론과 정치와 또 우리 사회를 앞으로는 융합과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